이거 인생이 즐거운 모양입니다. 벚꽃놀이 못 가도 즐겁다. 일단 우리는 그거 봐봐요. 뭐합니까? 시험 되는 게 훨씬 낫지. 그죠? 그 시험이 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시험이 되면은 기분이 엄청나게 좋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뭔 말입니까? 떨어지면은 그냥 죽습니다. 그냥. 지금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그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된 사람, 안 된 사람 이것만 딱 구분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룹별로 좀 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친한 것도 합격 여부에 따라서 깨져 버립니다. 절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된 사람끼리, 안 된 사람끼리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된 사람은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게 긍정적이고 학원도 정말 마음에 들고 선생도 정말 마음에 들고 흰머리도 어찌 그리 마음에 드는지. 합격이 되면은 떨어지면은 그냥 모든 게 불만으로 자꾸 바뀝니다.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목표가 합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간에 삼청에 계신 분 잘 들으시오. 그 컴컴한 데서 자지 말고. 지금 가깝하니까 삼청으로 자꾸 많이 올라가요. 학생들이. 삼청이 소강의실에 지금 이제 스크린으로 쏴가지고 화면이 크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보입니다. 집에 오라는 건 아니죠. 집에 오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간에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끝냅시다.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자꾸 이게 힘들다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시고 나는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자꾸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료들끼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격려도 하고 뭐 좀 참아봐라. 뭐 좀 있으면 실력이 안 오르겠나. 만 9월달쯤 되면은 전부 다 한 70점 안 받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서로 격려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부정적인 마인드로 가면은 자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은 실력은 9월달 정도 이전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4월달에도 시험을 지금 이제 출제는 거의 다 했으니까 4월 말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 4월 말 해봐야 뭐 거의 다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좀 평이하게 이제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아무리 평이하게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러면 너무 수준 낮게 내버리면은 그거는 희한합니다. 문제가. 웃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이 평상에 수업을 잘 들었으면은 실수 안 하고 꼬나 보면은 답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하여튼간에 실전하고 유사한 수준이지만은 좀 평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습을 잘 해보시면은, 그래도 목표를 40점 잡으시기 바랍니다. 40점. 과락이 40점 아닙니까? 그죠? 첫 시험 쳤는데 과락을 면했다. 제가 봤을 때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합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7월달 8월달 갔을 때 60점 통과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합격입니다. 거의. 그 생각보다는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왜? 실력 발휘가 잘 안 됩니다. 실력 발휘가. 시간이 굉장히 잘 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떡 치고 땡 시작하자마자 모의고사 치면은 제가 한 번씩 이제 직접 감독을 하는데, 왜 감독을 하느냐? 학생들한테 습관 들이려고. 이게 학원에 직원을 시켜놓으니까 말을 안 들어. 학생들이 말을 안 듣고 끝에 가가지고 좀 기다리라, 아직 체크하고 있다 막 나중에 뭐 사줄게 좀 이렇게 체하면서 남들 다 집에 갔는데 지 혼자 막 그 습관 들면 시험장에 갔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은 땡 하고 나서 뭔가를 썼죠, 바로 빼앗아 가버립니다. 바로 빼앗아 가서 절대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땡 울리기 전에 사전에 시험 문제를 좀 보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땡 치고 나서 뭘 한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의고사 칠 때 하여튼 땡 그러면은 뭐 해라? 숟가락 놔라. 아시겠죠? 숟가락 놔라. 적시.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된다? 시간 배분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시간 배분 잘해야 됩니다. 미리부터 거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차가 100분 아닙니까? 그죠? 그 100분이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민법을 얼마나 하냐? 55분. 개론을 45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보태면 얼마입니까?
100분 아닙니까? 어? 민법 55분, 개론 45분. 그럼 답안지 옮기는 거 10분 빼면은 5분씩 줄여야 되겠죠. 민법 50분, 개론 40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이야기해 보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시간도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시간. 나는 시험 문제를 보고 하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가보면은 시간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개론 먼저 한다. 개론 먼저 하고 있는데 지금 30 몇 번 풀고 있어. 근데 40분이 다 됐어. 그럼 계속 풀어라. 빨리 민법으로 가라. 빨리 민법으로 가라. 그거 못 가는 사람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거. 그래서 민법으로 일단 가가지고 어느 정도 풀어놓고 다시 시간을 남겨가지고 개론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지금 40분이 넘었는데 개론을 계속 붙잡고 있다. 예전에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해운대에서 제가 이제 했는데 그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개론을 95점 받고 민법 과락 받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민법을 못해서 떨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민법 잘합니다. 시간 배분에 실패했습니다. 자, 개론을 딱 보는데 쉬워. 그래서 갑자기 속에서 꿈이 확 생깁니다. 꿈, 드림. 무슨 꿈? 100점을 향한 꿈이 생겼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계속 보다가 70분이 다 돼갔어. 개론을 보는데. 그럼 민법 30분 남았죠. 답안지 옮기는 거 10분 빼고. 그럼 20분 남았어. 자기도 압니다. 개론보다 민법이 더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그런 정보가 대뇌에서 탁 들어가니까 벌써 3대 현상이 확 생깁니다. 3대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은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 눈이 하얘집니다. 얼굴에 땀이 살 나기 시작합니다. IQ가 한 20 정도 쭉 떨어집니다. 바보 축구가 되기 때문에 20분 안에 민법을 딱 보면은 그러면 20분만큼은 점수가 나와야 맞잖아요. 그게 안 나옵니다. 흥분해버리면 거의 빵점에 육박합니다. 그 사람은 워낙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나마 30 몇 점은 나온 것입니다. 30 몇 점. 그래서 과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그 시간 배분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욕심내지 마라. 그래서 미리부터 개론은 40분을 넘기지 않겠다. 딱 마음먹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민법으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그 연습은 나중에 그 시험치기 일주일 전쯤 되면 제가 지겹도록 연습시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천지입니다. 시간 배분 잘못해가지고. 자, 79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시행 항변권과 관련하여 성질이 뭐냐?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우리끼리는 동시행 항변권 그런 거 없는 거로 하자.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만 일시적 또는 영기적으로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또는 거절권이다. 그래서 일시적 거절권, 영기적 거절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 1번 하나의 쌍무 계약에서 발생하는 양채무간일 것. 매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매매를 통해서 매도인은 대금 소유권 이전 채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 이 두 가지가 동시행 관계다. 2번 상대방의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이때 상대방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계약법이 어려운 게 추상적으로 말이 돼 있어. 상대방, 당사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매매를 전제로 머릿속으로 딱 기억해란 말이야. 이때 상대방은 매도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도인. 매도인의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이 말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이 말입니다. 자, 관함을 보겠습니다. 동시행 의무자인 경우에만 항변권을 가지고 선행 의무자는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맞죠? 자, 3번에 자, 상대방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나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해 왔을 것. 이때 나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항변에서 거절할 수 있다. 항변에서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중도금을 청구를 딱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중도금에 대해서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줘야 됩니다. 동시에 하자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중도금이라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뭘까? 하나는 불안의 항변권. 불안할 때는 상황 자체가 불안할 때는 항변할 수 있다. 이게 뭐야? 불안의 항변권이다. 갑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4월 1일 가서 파산됐다. 이런 경우에는 을이 불안하기 때문에 중도금조차도 선이행 의무조차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안의 항변권. 요거를 뭐랍니까? 동시행 의무입니까? 선행 의무입니까? 선행 의무. 요거는 동시행 의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동시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런데 선행 의무자라도 항변권이 있는 게 두 번째가 하나 더 있다. 두 번째가 중요하죠. 자, 선행 의무. 선이행 의무를 뭐 하는 중에 지체하는 중에 후 이행 의무의 이행기 뭐 변제해야 됩니다. 이행기가 도래했다. 이때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을이 중도금을 계속 지체했단 말이에요. 지체를 하는 중에 갑도 소유권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했어. 그때부터는 중도금조차도 동시행 항변권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8월 1일까지 이런 이야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8월 1일 날 소유권을 이전하고 8월 1일 날 이제 중도금을 5천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행 항변권이 있잖아요. 맞죠? 중도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도금을 5천만 원을 계속 지금 지체하고 있단 말이야. 4월 1일부터 5월 1일 통과해서 8월 1일까지 지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 해야 됩니까? 여기는 중도금을 왜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지체했죠. 항변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이자가 붙습니다. 여기는. 맞죠? 근데 여기부터는 소유권 이전하고 중도금 지급조차도 동시행관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도 계산이 돼야 합니다. 나중에 줄 때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근데 정확하게는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즉 중도금 지급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같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계산이 딱 떠올라야 이해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해놓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요건으로 1번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이다. 쌍무계약. 자, 방과로 이번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중도금에 대해서는 항변권이 없죠. 왜 항변권이 없냐? 상대방 갑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아직 도래 안 했다. 도래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동시행 의무, 즉 잔금 지급에 대해서는 항변권이 있죠. 왜? 상대방의 이행기도 도래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자기는 이전을 안 하고 내보고 잔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나는 항변에서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갑니다. 자, 그런 관계를 좀 이렇게 용어로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과로 2번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3번에 상대방의 이행기 즉 소유권 이전 즉 5월 1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을 청구해 왔을 것. 그때 나는 잔금을 줘야 된다. 항변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자, 3번 효과 1번. 위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위 청구 즉 잔금 지급 청구를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고 해서 갑의 잔금 지급 청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항변권이란 것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부인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청구에 대하여 본인의 채무이행을 정당하게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다. 부인은 못하는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연습 하나만 해봅시다. 저 테스트. 요렇게 시험에 나오면 좋은데 구글을 좀 제발하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어른 잔금에 대해서 동시행 항명권이 있죠. 동시행 항명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행 항명권은 상대방의 잔금 청구를 부인은 못하지만 잔금 청구해 왔을 때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항명권이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을에게 잔금에 대해서 항변권이 있다면 갑은 을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OX.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면 갑은 을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OX. X죠. 청구는 할 수 있어. 을에게 항변권이 있어도 얼마든지 갑은 잔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는 부정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금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을이 뭐 할 수 있다? 항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이러한 이행 거절 기능은 실체적 효과라서 본인의 주장이 있어야 생기는 효과다.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장. 이행 거절 기능. 기능이 3개 있거든요. 이행 거절 기능, 반괄호 2번에 이행 지체 저지 기능, 반괄호 3번 상계 금지 기능. 이행 거절은 주장이 있어야 되고 이행 지체 저지와 상계 금지는 주장이 없어도 됩니다. 자, 2번. 소송에서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행지체 저지 기능은 절차적 효과라서 주장이 없어도 생기는 효과다. 3번. 항변권이 붙은 본인의 채권을 무슨 채권으로 하여?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자상하지 못하다.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자상하지 못하다. 저게 아버지 맞나?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상하지 못한 거 보니까 수상하다. 에?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고 수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자상하지 못하다, 수상하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자상하지 못하다, 수상하다. 그거는 이해를 하면 좀 어려워요. 당연한 것인데 일단 자상하지 못하다, 수상하다. 자상하지 못하니까 수상하네. 또 거꾸로 자상하니까 수상하지 못하다. 이래 버리면 인생 끝입니다. 자, 저게 아버지가 맞나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상하지 못한 거 보니까 수상하네. 이렇게 생각이란 말이야. 자상하지 못하다, 수상하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동시행 의무자, 즉 잔금 지급 의무자만이 이러한 항변권을 가지고 선이행 의무자, 선이행 의무자, 즉 중도금 지급 의무자 등은 항변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선이행 의무자라도 예외적으로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죠. 1번 뭐요? 불안의 항변권. 괄호 안에 불안의 항변권. 자, 2번 본인이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중. 됐죠?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중 상대방의 후이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해버린 경우에는 본인과 상대방의 양채무가 이제는 동시 이행 의무가 되어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다. 자, 1번에는 불안의 항변권, 2번은 뭐라고요? 선이행 의무, 후이행 의무, 동시이행 의무. 자, 마지막으로 81번 동시행관계. 자, 동시행관계냐 이랬을 때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조문에 있거나 판례가 인정합니다. 명문 규정으로 동시행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동시행관계.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설정자의 의무와 전세권자의 의무. 설정자는 뭐요? 전세금 반환.
전세권자는 뭐 목적물 및 등기 말소 의무. 3원의 계약 해제 시 상환의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 이거는 우리 조문에 있단 말이야. 조문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문에 있는 거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 조문에 없는데 판례가 인정하는 거 세 가지. 임대차가 소멸됐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반환 의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이것도 동시이행 관계다. 이번에 계약이 무효나 취소됐을 때 서로 간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것도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3번에 채무자의 변제와 영수증 반환 동시이행 관계.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있느냐 판례가 인정하느냐하고 차이를 잘 기억하시고, 자, 아예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부정하는 게 판례가 세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임대차가 소멸됐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라고 그랬죠. 근데 뭐는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거는 후이행 의무입니다. 후이행 의무. 그러니까 2번에 방과로 1번하고 3번의 방과로 1번하고 비교를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인데 등기 말소는 후이행 의무다. 자, 방과로 2번.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 정서 반환. 위에 방과로 3번하고 비교하세요. 영수증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채권 정서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3번에 채무의 변제와 담보 말소 의무. 이것도 선후 관계입니다. 채무자가 먼저 변제를 해줘야 담보를 말소해 줍니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도 간단합니다. 536조, 537조, 538조. 위험부담.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3월 1일 날. 영수증하고 채권정서 다릅니다. 법적으로. 어느 게 좋단 말입니까? 효력이. 효력은 영수증이 강력하다 이 말입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채권정서는 휴지 조각이다 생각하시고, 영수증은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변제하고 영수증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채권정서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영수증하고 채권정서 의미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매매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불능이 됐습니다. 후발적 불능. 그러면은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체불로 처리합니다. 체불. 체불이 뭡니까? 채무불이행 됐고,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로 처리한다? 위험부담으로 처리한다. 그럼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을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다. 을에게는 귀책 사유가 있거나 또는 유사한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양쪽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누가? 갑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갑이 누굽니까?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갑이. 근데 채권자 쪽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을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부담해요. 그러면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이 채무자가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갑이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은 굉장히 쉬운데 용어를 잘 게 용어를 갑을 뭐란다? 채무자, 을을 채권자. 그러면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고,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 말은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내보자.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은 두 사람 모두가 채무가 소멸한다. OX. 맞지? 이러니까 국어가 안 돼. 국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자,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집은 지금 불타버렸죠. 그럼 갑은 무조건 집에 대한 채무가 없어졌어. 문제는 을이 그대로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느냐, 대금 지급 채무도 소멸하느냐. 이게 위험 부담 문제단 말이에요. 을도 소멸하죠. 갑도 소멸했다 그랬잖아요. 을도 소멸하고 그 양쪽도 소멸했다. 오, 에? 맞죠, 그죠? 그래서 양쪽에 귀책 사유 없을 때 채무자 위험 부담이란 말은 양 채무가 소멸했다. 아시겠죠? 그러니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채권자 쪽에 귀책 사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그러면은 갑에게는 채무가 소멸하고 을에게는 채무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을은 대금 지급 채무가 있죠. 그러니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내나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질 머리. 자, 1번에 성질 머리 보시면은 1번 임의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동시행 항유근하고 같습니다. 자, 위험에는 물건에 대한 급부 위험, 물건에 대한 위험을 급부 위험, 돈에 대한 위험을 대가 위험이라 한다. 여기에서의 위험은 뭐를 말한다? 돈에 대한 위험, 대가 위험을 말한다. 즉 물건이 멸실될 경우에 대가 지급을 해야 하는지가 위험 부담 문제인 것이다. 자, 요건 1번 괄호는 뭘까요? 후발적 불능으로 계약은 유효일 것. 2번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었을 것. 만약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무슨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문제가 된다. 자, 3번 537조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띄어놓은 게 보시고.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다. 양쪽에 귀책 사유 없다 그랬죠.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은 채무자가 위험 부담을 한다 그랬죠.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답이 업이다. 업. 자, 538조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자, 그 밑에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채권자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됐고 이때 채무자는 물건에 대한 급부를 면함으로써 생기는 부당이득은 대신에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거기까지. 다만 4번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전에. 자, 물건이 이미 채권자에게 인도되었거나 등기 이전이 된 경우 되었거나 등기 이전입니다. 사법시험에 출제되었음. 그러니까 물건이 인도되었거나 등기 이전된 경우 물건이 인도되고 등기 이전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인도되었거나 등기가 이전되고 둘 중 하나만 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되는 경우에는 대가 위험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로 이전됩니다. 이걸 위험 이전이라 합니다.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로 이전되기 때문에 언제나 채권자가 위험 부담을 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라. 자,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그림을 뭐 항상 그려왔지만 그림을 연상을 해야 돼요. 그림을 연상을 하면서 딱 정확하게 읽어봐야 된다 말이에요. 매매를 했습니다. 제 안경에 뭐가 묻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안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니까 점박이로 보입니다. 점박이 사람이. 점이 몇 개 찍혀 있는 건데 보니까 뭐가 묻었는 모양이네, 그죠? 그 이거를 어떤 사람은 비누로 한 번씩 안경을 씻으라 하던데
그럼 또 안 좋다는 사람이 있대 보니까. 뭐 키스인가 기스인가 난다고. 계속 뭐 문지르는 그걸로만 해라 이렇게 하던데, 그죠? 어떤 사람은 안경을 보면 깨끗하게 이렇게 닦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의 그냥 뭐 안 닦고 그냥 대충 이렇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강사들은 이게 깨끗하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알게모로 이게 분필이 많이 날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게 안경을 벗어 보면 부에 묻어 있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다. 자, 병이 있거든요, 병.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 존재하는데 이 사람은 요청을 한다. 요거는 승낙을 한다. 요거는 뭐야? 그래, 알았다. 내가 돈 받을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갑이 을에게 토지 넘겨주고 을이 갑에게 1억을 주고 하면 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병한테 1억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을로부터 1억을 받아가지고 병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요청을 해서 을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을이 대신에 지급해라 이래 됐습니다. 1억을 지급하라. 그래서 요 그림을 항상 연상을 하라 이 말입니다. 1억을 지급하라. 그럼 이 사람은 또 뭐라 할까요? 채권자라 합니다. 채권자. 이 사람은 뭐라 할까?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 채무자. 이 사람은 뭐라 할까? 제3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갑하고 을 사이를 보상관계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뭐라 합니까? 대가관계. 여기는 수익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는 보상관계. 보상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대가나 수익관계는 계약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이 기본 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병 이놈이 굉장히 중요해요. 병이. 예. 그 병 이놈은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통정허위 표시로 가장매매했다. 이 사람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선이라도 보호가 안 됩니다. 근데 병이 만약에 을에게 갑에게 사기를 쳤어. 근데 제3자 사기 제3자 사기에서 제3자에는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이 기본적인 그림을 연상하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83번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관련하여 얘는 보시면 되고, 자, 1번의 밑에서 둘째 줄 갑과 을의 관계를 보상관계, 을과 병의 관계를 대가관계, 병과 갑의 관계를 수익관계라 한다. 됐고, 바뀌었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는 보상관계, 을과 병의 관계는 수익관계, 병과 갑의 관계는 대가관계. 천재다 천재. 자, 이번에 효력순위. 효력순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효력순위. 보상관계가 1등이죠. 그 다음에 제3자가 2등이고 대가관계, 수익관계는 꼴찌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보상관계로서는 항변할 수 있다. 이건 맞단 말이에요. 대가관계, 수익관계로서 뭔가 대항하거나 항변한다. 그럼 틀렸습니다. 자, 정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관계의 하자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대가관계 및 수익관계 하자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갑과 을의 매매가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제3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대항할 수 있으나, 맞죠? 보상관계에 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에게 이길 수 있다 그랬죠? 제3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대항할 수 있으나 갑과 병이 누굽니까? 갑과 병. 대관계죠. 갑과 병의 소비대차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더라도 제3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제3자는 여전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문장은 따라서부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상관계, 제3자, 대가 수익관계의 효력순위를 잘 기억하시라. 보상관계가 1등, 제3자가 2등, 대가 수익관계는 3등 이렇게 됩니다. 자, 84번. 1번에 당사자 지위. 자, 당사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가 누굽니까? 갑과 을이죠. 요약자와 낙약자. 취소권도 있고 해지권도 있고, 그리고 상환의 이행 청구권을 가진다. 갑은 을에게 빨리 병한테 돈 주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토지 넘기라 청구할 수 있고. 자, 이번에 제3자의 자격. 제3자의 자격. 계약 당시에는 현존할 필요가 없으나 수익의 의사표시 당시에는 현존해야 한다. 자, 그것도 조심할 것. 제3자의 자격. 계약 당시에는 현존할 필요가 없고, 수익의 의사표시 당시에는 현존해야 한다. 즉, 계약 당시에는 태아나 설립 중의 법인도 제3자로서 자격이 있다. 자, 3번. 제3자의 지위. 1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전,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 자체를 형성권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한다. 10년의 제척기간. 형성권 제척기간. 자, 넘겨보시고.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병이 을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돈을 대신 받을게. 이게 수익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 후 비로소 제3자의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더 이상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경이란 말은 현실적으로 대금 감액을 주로 이야기하고, 소멸은 합의 해지를 이야기합니다. 합의 해지 또는 합의 해제, 합의 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로 뭔가 한 거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 시험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도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법정 해제할 수 있다. OX. 그거는 맞단 말이에요. 법정 해제는 된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된단 말입니까? 합의 해제가 안 된다. 합의 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합의 해제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즉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으로 변경 소멸시킬 수도 있다. 자, 4번은 제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제3자 사기나 강박이 있어서 제3자에는 해당된다. 자, 해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5번. 자, 가장 기본적인 게 취소와 해제의 차이입니다. 자, 취소는 원시적 사유, 해제는 후발적 사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취소 사유가 뭐가 있죠? 사기, 강박, 착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사기를 당해서 매매를 합니까? 매매하고 난 뒤에 사기 당합니까? 당해서 매매하잖아요. 그래서 매매 후에 사기가 있다, 매매 전에 사기가 있다. 매매 전에. 그래서 원시적 사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해제 보겠습니다. 해제. 자, 매매 전에 채무불량이 있다, 매매 후에 채무불량이 있다. 매매 후에. 그래서 해제는 후발적 사유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기를 당해서 매매했다. 매매하고 난 뒤에 채무불량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취소는 원시적 사유, 해제는 후발적 사유, 괄호하는 후발적 사유. 자, 두 번째, 취소는 법률행위 전부를 대상으로, 해제는 계약만 대상으로 한다. 3번에 취소는 이행 후인 경우에 상호간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해제는
원상 회복 의무. 두 번째, 해제와 해지의 차이. 해제는 소급적 무효, 해지는 비소급적 무효. 해제는 원상 회복, 해지는 청산 의무. 해제는 해제 기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제 기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언제까지 해제하라 이게 없어요. 다만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해제 기간은 있다 없다? 없다.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비명문화. 그런데 해지 기간은 명문화되어 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해제의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그 특징을 괄호 안에 잘 체크하세요. 자,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자, 합의로 깬다. 합의 해제. 약정된 사유로 해제한다. 약정 해제. 법정된 사유로 해제한다. 법정 해제. 법정된 사유가 뭡니까? 채무 불이행. 그 다음 계약금으로 자유롭게 해제한다. 계약금 해제. 준 자는 포기하고 받은 자는 2배를 상환해서 해제한다. 자, 밑으로 86번. 자, 1번의 해제 시 최고와 관련하여 최고는 기회를 한번 준다 이 말입니다. 독촉. 원칙은 최고를 거쳐서 해제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또 시험이 잘 나오죠. 최고가 필요 없는 거. 총 8가지입니다. 총 8가지. 이행지체는 원래 최고해야 되죠. 이행지체는 최고해야 되는데 최고 안 해도 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정기행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목표가 달성되는 행위.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때 이행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행위. 그게 뭐요? 정기행위. 결혼 예복 주문 행위, 요리 주문 행위. 결혼 예복 제때 안 오면은 홀랑 벗고 결혼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요리 주문했는데 제때 안 온다. 연애 조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제때 와야 된다. 그게 정기행위랍니다. 그럼 또 2번은 뭐야?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미리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데도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최고 필요 없다 하면서 특약이 있다. 최고 면제 특약이 있는 경우 3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자, 이행지체인데 최고가 필요 없는 거 정기행위 3번 최고 면제 특약. 그 다음에 이번에 기타 이행불능. 원래 최고는 이행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가져와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행불능은 이행 가능성이 없어졌잖아요. 이때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 2번 불완전 이행 시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과 한 박스가 왔는데 50개 중에서 10개가 썩었어. 이게 뭐야? 불완전 이행. 그럼 썩은 10개 대신에 10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은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기회를 한번 주고 해제해야 됩니다. 10개 가져와 해가지고 안 가져오면은 해제한다. 그런데 그에 따라 밀양 얼음골 사과가 씨가 말랐어. 그 썩은 10개 대신에 10개를 못 가져와. 그런 경우는 뭐랍니까?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때는 이행불능하고 같죠? 그때는 해제해야 된다. 최고해야 된다. 최고 필요 없다. 최고 필요 없다. 그래서 불완전 이행 시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약정 해제, 담보 책임상의 해제,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총 8개. 자, 뒤로 넘겨보시고. 우리가 최고를 할 때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 그런데 상당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면은 최고는 부적법하고 무효다. 그러면은 내년에 또 보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 법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상당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더라도 적법 유효하다. 따라서 다시 최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해제는 언제 생긴다? 해제권은 언제 생긴다?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한다. 기억하시고. 자, 87번 해제의 효과. 해제의 효과는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not help ing. 자, 1번. 우리가 해제가 되면 물건이 복귀되거든요.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근데 을이 잔금을 지체했습니다. 갑이 해제합니다. 이때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해야 복귀가 되느냐, 등기 없이도 복귀되느냐. 뭐가 답입니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자, 1번 읽어볼게요. 물권의 복귀 시점에 관해서는 말소 등기 시에 복귀하는지 아니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는 당연 복귀설을 취하고 있다. 당연 복귀설. 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유인설, 물권적 효과설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에 이제 원상회복을 합니다. 서로 이행된 상태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요. 매도인의 원상회복은 뭐입니까? 받은 돈을 돌려주고 법정이자 붙이고 됐죠. 매수인이 돌려주는 것은 목적물 돌려주죠. 목적물 돌려주는데 원물을 돌려주되 만약에 원물을 돌려줄 수 없다면 가액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으로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원물을 반환해야 하나 귀책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격 반환을 해야 된다. 가격 배상 또는 가격 반환을 해야 된다. 자, 그 밑에 원물 반환에는 점유의 반환은 물론이고 점유도 반환하고 등기 말소에서 반환하고 또 원물에서 생긴 과실도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실 반환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과실 반환. 그 옆에다가 201조와 차이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201조와 차이. 201조는 뭘까요? 201조. 201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거든요. 201조는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점유자는 과실을 돌려줘야 되느냐 했을 때 선의자는 수취할 수 있고 악의자는 돌려주고 이래 됐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201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549조 원상회복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의자는 먹고 악의자는 돌려주고 이거 아니냐. 선의자도 돌려주고 악의자도 돌려주고 무조건 다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자, 3번. 자,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신뢰이익 배상도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이행배상인데 지금은 특별한 경우에는 신뢰배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는 점에서 취소와 다르다. 이것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취소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취소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규정은 없어요.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자, 4번에 드디어 제3자가 나왔습니다. 해제에서 제3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정허위 표시 제3자, 해제에서 제3자. 제3자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두 군데입니다. 근데 통정허위 표시 제3자보다도 해제에서 제3자 범위가 훨씬 좁아요. 훨씬 좁아. 자, 4번 보겠습니다. 1번 해제에서 제3자란 해제 대상과 이해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이해관계를 맺었다. 거기까지는 통정허위 표시하고 같아요. 그 뒤에가 문제죠. 등기나 인도 등 물권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해제 전이면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가 되나 해제 후이면은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다. 맞죠? 그 다음 이번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하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총 10마리입니다. 총 10마리.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몇 명? 4명. 해당되는 자 6명. 자, 해당되지 않는 자 채권 양수인. 또 이번에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감류한 자. 과란에 뭐냐? 채권.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감류한 자.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등기나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순수 임차인. 네 사람을 기억하세요. 네 사람 기억. 자, 3번에 제3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각종 등기한 자. 그게 1번에서 4번까지. 각종 등기한 자. 5번. 대항 요건을 구비한 주택, 상가, 임차인. 6번. 뭐? 물건에 대한 압류 또는 감류한 자. 자, 채권에 대한 압류, 감류한 자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물건에 대한 압류, 감류한 자. 요거는 제3자에 들어갑니다. 잘 계시고. 자, 88. 매매 예약. 매매하기로 미리 약속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약과 관련해서 종류로서 쌍무 예약, 편무 예약, 쌍방 예약, 일방 예약 중에서 우리 민법은 뭐로 추정하고 있다?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방 예약. 자, 일방 예약은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을 일방만이 가지는 예약을 말하는데 이러한 예약 완결권에 관해서는 1번 재산권 중에서 형성권에 해당하면서 형성권에 해당하면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2번 행사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과란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입니다. 예약 성립시. 예약 성립시로부터 10년간 제척기간에 걸린다.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자, 띄러 넘겨보시고. 뭐야? 뭐? 왜 시끌시끌해? 어? 갑자기 시끌시끌 하던데? 어? 쉬는 시간 다 됐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 쉬는 아닌데. 뭐 잘못됐습니까? 말로 해 말로. 오늘 다 마친다고? 오늘 아니지. 다음 주까지지. 자, 3번 보겠습니다. 니 같으면 다 마치겠는데 이게 뒤에 천지인데 아직까지. 할 게 지금 천지인데 다음 시간에 할 게 더 많은데.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약 완결권의 행사의 상대방은 현재 양수인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매 예약 들어보셨죠, 그죠? 예약에서 이제 본계약 하기 전에 갑이 배신해서 팔았다 이래 됐잖아요. 그림을 연상을 해야 된다니까 항상. 만약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여기 본계약 즉 매매를 4월 1일 날 하기로 했단 말이야. 예약을 2월 1일 날 했단 말이야. 이렇게 2월 1일 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했단 말이야. 병한테 지금 미리 팔아버렸어. 언제 팔았을까? 3월 1일 팔았지. 3월 1일 날. 그죠? 이게 예상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예약을 2월 1일 했고 본계약을 4월 1일 날 하기로 했는데 4월 1일 되면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바로 매매 계약을 시킬 수 있는데 이 4월 1일 되기 전에 갑이 배신해서 병한테 지금 팔아먹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드디어 4월 1일 날 됐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본계약을 체결하겠느냐 했을 때 누구에게 하라? 갑에게 하라 말. 갑에게. 병한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갑을 뭐라 한다? 예약상 의무자.
병을 뭐란다? 양수인, 현재 소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3번의 행사의 상대방. 현재의 양수인이 아니라 원래의 예약 의무자. 자, 행사의 상대방은 현재 양수인이 아니라 원래의 예약 의무자이다. 자, 4번에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를 할 수 있는데 가등기 하면은 대항력이 생기며 이러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도 예약 완결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아닌 누구에게? 원래의 가등기 의무자. 자, 3번의 괄호 안은 원래의 예약 의무자. 4번의 괄호는 원래의 가등기 의무자. 됐죠? 원래의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하나만 하고 좀 쉽시다. 계약금과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계약금. 자, 우리가 매매 강론으로 넘어가면은 계약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금하고 그하고 담보 책임하고가 중요한데 계약금도 논점이 많으니까 자, 89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계약금과 관련하여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이 두 개 있죠. 자, 매매 계약은 아실 것이고 계약금 계약은 뭐요? 계약금 계약은 1,000만원 주기로 합의하고 1,000만원 지급 이래 돼야 뭐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며 따라서 매매가 무효로 되면은 계약금 계약도 무효로 된다. 그러나 계약금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해서 매매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는 종된 계약이며 합의 외에 물적 이동 또는 행위의 완료가 필요한 요물 계약의 전형이다. 요물 계약. 따라서 합의만 있고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지급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상태를 판례는 뭐란다? 계약금 약정이라 한다. 자, 계약금 상당액으로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계약금을 다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했잖아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 약정에 관하여 지급은 안 되고 지금 합의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 합의에 관하여 다시 계약금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약정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다. 그 옆에다 중요한 판례 이렇게 딱 써놓고 중요한 판례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약속했으면 1,000만원 다 지급이 돼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500만원만 지급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 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할 수 있다? 그때는 계약금 약정 자체에 의해서 다시 계약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약정 자체를 해제해버려서 끝낼 수가 있다. 이번에 계약금의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다. 정거 기능, 해제 기능, 손해배상 기능, 정약금 기능, 해약금 기능, 위약금 기능. 위약금 기능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네요. 손해배상 기능과 벌금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뭐로 추정하고 있다?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맞죠?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 특별한 약정, 즉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기능이 발생하는데 원칙은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하여 귀속시키고,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나중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입증을 해야 된다. 손해를 입증해야 된다.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증할 필요가 없고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바로 챙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하여 귀속시키고 예외적으로 위약 벌금으로 특약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벌금으로 귀속시키고, 즉 계약금 1,000만원을 벌금으로 챙기고 입증해야 된다.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계약금 1,000만원을 벌금으로 귀속시키고 거기에다가 손해가 500만원 있다. 이게 입증이 되면은 추가로 다시 500만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제 날씨가 이제 여름이 가까우니까 좀 지겨운갑다. 떨어졌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 문을